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하면서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 사인이라고 발표하고 미리 작성된 교황의 유언장도 공개했습니다. 바티칸 현지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향년 88살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I'm really heartbroken. Obviously, I think as so many people are, and I think the world is, he was so loved and so respected by Catholics and non-Catholics alike.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달여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 I was astonished. I felt like in the same way when the two towers fell down. I hope they will find a new pope soon because we'll definitely help towards the world peace now. 교황의 입관식은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 집에서 거행됐습니다. 페렐 추기경이 교황 장례 예식 문서에 따라 선종 확인과 시신을 관에 안지 않은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교황이 서거함에 따라 9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집니다. 교황청은 유해가 이르면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이 바티칸 밖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신의 교황명을 라틴어로 새겨주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소박한 삶을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 예식은 가능하면 검소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날 전쟁을 끝내라며 마지막까지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약자를 두루 살피고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 애써왔습니다. 이어서 정유신 기자입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부활절 강론을 앞두고 성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신도들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종 전날 마지막 공개 행보가 된 이날 등장해서 교황은 가자지구 상황을 개탄하며 휴전과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Faccio appello ai belligeranti. Cessate il fuoco. Si liberino gli ostaggi. Si presti aiuto alla gente che ha fame e aspira ad un futuro di pace. 한 달 넘는 투병 기간 건강상 문제로 사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끝까지 직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현지 교구에 전화를 하며 팔레스타인의 희망을 주려 애써왔습니다. يحفزهم يشجعهم على الصمود على البقاء حتى تعبر هذه الغمامة السوداء من سماء فلسطين. 교황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가 지난 201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7년엔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최근 지진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 이라크 땅을 밟아 무장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평화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황의 선종에 애도의 뜻을 전한 직후 교황의 호소와는 달리 부활절 휴전이 끝났다며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2차 공판 시작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 전형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첫 공판 때처럼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서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들과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공판에서 90여 분에 걸쳐 진술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선 주로 눈을 감은 채 진술을 듣거나 이따금 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증인신문 계획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자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칼로 요리도 하고 환자 수술도 하지만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언할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쿠데타였는지 따져보려면 변호인 측 주장처럼 핵심 관계자들부터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3차 공판을 비롯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최소 서너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연내 1심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경비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대신문에서 계엄 당시 군에 내려졌던 지시와 자신들의 연결고리부터 차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윤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을 때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지시가 내려올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조 단장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군이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른바 무지성 집단으로 해석된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명령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도 상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언급됐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김 대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0수년 전 검사 윤석열이 주목받은 계기가 됐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을 상대로 내란죄 구속 여건 가운데 하나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를 둘러싼 양당의 설전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경선 토론회를 두고 한심하다고 깎아내렸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일당 독재냐고 맞받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엔 비전도 정책도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가 장난이냐고 비난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공천했던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선임에도 사과는커녕 다른 당 후보 흠집내기와 유치한 인신공격이 난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내란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스스로는 설 수 없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힘의 민낯이고 후보를 내는 것 자체가 국민의 모독이라며 이제라도 후보를 걷어들이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재차 날을 세웠습니다. 반 이재명 공세에만 집중하는 꼴이 영락없는 국힘의 자폭 부대들입니다. 내란 몸통 정당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90%에 육박하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 순회 경선 득표율을 고리로 독재라고 맞불을 놨습니다. 지난 3년간 비이재명계는 쫓겨나고
이견은 죄악 취급을 받는 당 구조 속에서 이 후보가 자신만을 위한 무대를 만들었단 겁니다. 이재명 세력이 의회 권력이 이어 행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1인 독재 국가로 달려가는 하이패스입니다. 이 후보가 당선되면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질 거라면서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내지 말고 신속히 직접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원래 선거법은 12개월 안에 재판 끝나게 돼 있는데 이미 30개월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이 맞다. 경선 레이스부터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 거대 양당. 본선 대결도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해임에 이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증시는 급락했고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했는데요. 월가는 금융시장이 흔들린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거래 시작을 앞두고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을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3대 지수는 부활절 연휴 이후 맞은 첫 거래일을 일제히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2.48%,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2.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5%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흔들기에 나선 여파입니다.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파월의 해임을 들먹였던 트럼프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또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월가에선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한다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파월을 해임하려 한다면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 주식 투매 등 강한 시장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속에 금리가 인하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인식을 키울 수 있어 연준에선 오히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 압박으로 달러화 지위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금 시세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동부 시각 3시 45분 기준 금 현물 가격이 온스당 3,428.39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3.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금 시세는 연일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며 지난 16일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일주일도 안 돼 3,400달러 선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네, 오는 24일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있죠. 한덕수 대행이 말한 조선협력, LNG, 무역균형 이 3대 의제와 일본과의 협의에서 미국이 꺼낸 방위비 외에 어떤 것이 더 언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에 비관세 부정행위라며 8개 사항을 올렸습니다. 환율 조작과 부가가치세, 덤핑, 수출 보조금, 자국산업 보호용 농업기준, 보호적 기술기준, 지적재산권 도용,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을 나열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유럽연합 등을 겨냥해 언급해온 사항들이어서 자유무역 원칙을 중시해온 우리 통상관행과는 맞지 않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꼽은 환율 조작은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며 원화 약세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 사정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현재 원화 약세 국면은 트럼프 행정부의 아전 인수식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돼 미국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거래에 관련되는 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일방적으로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작국으로 지적이 되면 상당히 어렵고요. 최소한의 것을 내주고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이에요. 약달날을 위해 장기 국채 매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8대 무역 적자국인 반면에 미 국채 보유액은 1246억 달러로 세계 19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 국채 보유 비중은 전체 국채 0.4%, 중국이 한 13%, 일본이 10%니까 현저하게 낮은 게 맞아. 그럼 이걸 받는 대신 뭐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우리 상설 통화 수합하자. 한미 간. 지금 미국은 5개 통화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어요. 비관세 장벽을 언급할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 제한 등 디지털 분야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원하는 미국. 방위비를 넘어 금융, 비관세 분야까지 온갖 요구를 초반부터 쏟아낼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이런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국내 1, 2위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표 수출 품목 10개 가운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9개 품목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승용차는 6.5%, 철강 제품은 8.7% 뚝 떨어졌습니다. 양대 수출 시장 가운데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4.3%나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으로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기업들은 4월 첫 번째 관세 부과 달에는 좀 수출을 피하려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은 앞당기거나 아니면 조금은 뒤로 미루는 그런 영향이 좀 일부 나타난 것 같고요. 관세 영향에 따라서 미국 내 수입 업체도 좀 수입을 조금 줄인 영향도 있습니다. 이런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철강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례적으로 맞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한 제철소에 포스코가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투자금 58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미국의 관세를 피해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철강업계 거인들마저 동업에 나서는 등 기업들은 높은 관세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합동 감식에 나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60대 남성을 방화 피의자로 특정했는데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에 불을 지른 60대 피의자는 최근까지 이 아파트에 살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던 윗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숨진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자신이 사는 주택가에서 1.4km 정도 떨어진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지난해 말까지 이곳에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A씨가 아파트 3층에 거주했던 사실을 확인했는데 당시 4층 주민과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 2달 전인 지난해 9월엔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갈등을 겪다 폭행 시비가 붙어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입건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년 11월 달 이전에 그 경찰서의 그 기록, 그 사람한테 관련된 기록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11월 달에 나갔다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몇 달치. A씨는 범행 전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며 딸에게 할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쓰라며 5만 원 지폐를 함께 놔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갈등을 겪던 이웃에게 원한을 품고 범행에 나섰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어제 곳곳에서 땅 꺼짐과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승용차가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소식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움푹 팬 도로 위 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위엔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부근에서 땅 꺼짐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쯤. 도로 밑에 깔린 온수 배관이 파열되면서 땅이 꺼진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기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굴착기로 땅 판 다음에 배관 공사는 마무리됐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로를 통제하고 밤새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에서도 지름 60cm 규모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은 하수관 누수로 파임이 생긴 거로 보고 보수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광주 중흥동에선 주택 외벽과 담장에 균열이 생겨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근처에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승용차 주위로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성군에선 승용차가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차체 위로 대피한 뒤 직접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가 나온 뒤 실제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YTN이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 경찰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기 3시간 전쯤 현장 관계자들은 터널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180m라도 뭐 흔히에는 집안 물이라 싱크로 위력은 없다. 그런데 이때도 터널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붕괴 위험 신고 이후 터널 형태의 변화를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터널 붕괴 우려 신고 뒤 새벽 2시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터널 내부 5곳에 형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는 매 시간마다 각각 설치된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터널 천장의 높이나 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측기 설치 1시간 만에 아치형 터널의 최상단 두 부분이 0.8cm와 0.4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붕괴 6시간 전엔 양쪽 터널의 높이가 2.3cm에서 2.5c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 1시간 전쯤엔 두 개 터널의 천장이 각각 4.1cm, 3.7cm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4cm 정도 되면은 긴급 비상 상황이죠. 조금만 있으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공학적으로 추론하기에는 충분한 자료. 오전 10시에 진행된 보강 방안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는 터널 붕괴는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붕괴 전엔 징후가 발생하므로 도로 지표면 침하 및 터널 내부의 변이를 측정한 뒤 수렴이 될 시 보강 공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터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될 때 보강 공사를 검토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보강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후 3시 13분 H빔을 내리려던 중 결국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침하라든지 또는 현재 내공 변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포스코 EN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강 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남 산청군이 산불 피해 시설을 철거합니다. 산청군은 군 당국과 함께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산불 여파로 파손된 주택 31채 등 시설 89동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21일 산청에서 발생해 인근 하동까지 번진 산불은 213시간여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또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과 진화대원 등 14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급변해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이후에는 황사 발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봄 널뛰기 날씨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도심 공원. 계절의 시계는 이미 봄을 넘어 여름에 맞춰졌습니다. 반소매와 반바지, 손에 든 부채까지 계절을 앞서가는 거리 풍경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7도를 웃돌며 올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6월 하순에서 7월 초에 해당하는 여름 날씨입니다. 그 밖에 경기도 완성 고산면 기온이 30도에 육박했고 전주와 금산도 28도를 웃돌았습니다. 맑고 더운 날씨는 밤사이 급변하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 남쪽과 북쪽으로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고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100mm 안팎의 봄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비와 함께 낮 기온도 다시 10도 가까이 곤두박질할 전망입니다. 고온의 봄 날씨 뒤 여름철 같은 요란한 비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여기에 태풍급 바람이 동반되는 현상은 올봄 유난히 자주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특히 중국 황사 발원지에서 비구름 뒤를 따라 불어오는 황사 영향도 최근 사나흘에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상공의 기류가 동서로 원활하게 흐르는 가운데 주기적으로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기압골을 만들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져 요란한 비가 자주 내리고 황사가 섞이는 등 봄철의 전형적인 날씨 패턴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비가 지난 뒤에는 또 한 번 황사가 발원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비에는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은 낮지만 비가 지난 뒤 24일쯤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기압골의 후면으로 만주 부근에서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상청은 17일 발표한 1개월 전망에서 5월 황금 연휴가 있는 다음 달 초까지는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거나 기온 변화가 심한 널뛰기 날씨는 앞으로 2주 정도 더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매수하면 관할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가 난 날부터 6개월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등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남 3구역처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입주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엔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해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해도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만약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건 취득 시점부터입니다. 관할구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 이용 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일을 뒤로 미루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통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처리의 경우 매매와 임대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획일화, 단시간 내에 그렇게 기간을 구성하게 되면 역시 2중, 3중의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나치게 과잉 행정의 대상으로 본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해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숨진 사건 이후에도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여전하다며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어제 불법 사금융 추심 상담신고센터인 불불센터 출범 한 달 만에 피해 사례가 65건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단체는 피해자 가운데 법정 최고 이자율 20%에 700배가 넘는 15,000% 이자율에 시달린 경우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해도 추적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월 22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최상목 경제부 총리가 한미 재무장관과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2+2 통상협의를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최 부총리는 오는 24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함께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회동합니다.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됩니다. 어제 서울 봉천동에 있는 21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나 방화 피해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전신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노동계는 높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을, 경영계는 관세 전쟁과 내수 침체 등을 반영한 분결을 주장할 거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1차 컷오프를 발표합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후보 8명 가운데 절반만 살아남게 되고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우리나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즉위 후 첫 아시아 순방국으로 우리나라를 택할 정도였는데요. 지난 2014년 여름에 방한했을 땐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직접 만나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Especially entrust to all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inking of the sea warfare.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한국인 추기경을 2명이나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입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현재 교황청의 성직자부 장관을 맡고 있습니다. 또 2023년 9월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한국 최초의 사제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성상을 건립하는 데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평화를 외쳤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평화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014년 방한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2018년 부활절 미사 집전 후에는 한반도를 위한 대화가 결실을 보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고, 성탄 메시지에서도 대화와 화해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이 풀리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담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최근까지도 한국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태원 참사와 무안공항 참사 직후 희생자를 애도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했습니다. E preghiamo il Signore il risorto anche per quanti, soprattutto giovani, sono morti questa notte a Seul per le tragiche conseguenze di un'improvvisa calca della folla. Il pensiero va alle tante famiglie in Corea del Sud che oggi sono in lutto a seguito del drammatico incidente aereo. Mi unisco in preghiera per i superstiti e per i morti.
이렇게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졌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도 역시 희망과 위로였습니다. 지난 3월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며 부상자들과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이 안전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라는 전보를 보냈죠. 고통의 순간마다 한 국민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준 프란치스코 교황을 우리 국민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88세 일기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리기 위해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은 모두 88번의 종을 울렸습니다. 전 세계가 종교와 지역을 떠나 교황이 강조해온 화합과 평화의 메시지를 되새기며 한마음으로 애도했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종소리가 계속 울려 퍼집니다. 지상에서 88년을 살다 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려 88차례 타종했습니다. Il y a eu tout de suite cette pensée qu'il a attendu en fait le jour de Pâques, parce qu'hier il a fait quand même une sortie et il a salué la foule et tout quand même dans sa papamobile. 역시 파리의 명소인 에펠탑은 교황이 선종한 날 밤 불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프로축구 리그 세리에아는 열렬한 축구팬이었던 교황의 선종 소식에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황의 모국 아르헨티나의 추모 열기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 브라질과 함께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도 선포했습니다. Se nos murió, se nos fue el Papa de los pobres, de los marginados, de los que nadie quiere, o en todo caso los que muchos excluyen. EU를 비롯한 전 세계 지도자들도 교황을 추모하는 메시지를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He appealed for us not to yield, as he called it, to the logic of fear. Instead, he urged the world to invest in what he referred to as the weapons of peace. 특히 교황이 생전 종교와 이념, 민족을 초월한 화합을 강조한 만큼 이스라엘과 이란처럼 평소 앙숙인 국가들도 애도에 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전 세계가 애도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화 메시지를 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자취를 돌아보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진슬기 신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건강 호전 소식이 들려오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국내외 애도 물결이 가득한데요. 프란치스코 교황 어떤 분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교황님을 지칭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신의 대리인이라는 호칭이 있는데요. 한때는 그 호칭이 말 그대로 너무 권위적이고 말 그대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없어져야 할 호칭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적어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게 있어서 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호칭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어려웠던 하느님의 자비와 따뜻함들을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느끼게 해주셨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보이지 않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준 신의 대리인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 교황명을 프란치스코로 정한 이유도 있다면서요? 예, 말 그대로 뽑히셨을 때 옆에 계시던 동료 추기경께서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덕담과 더불어서 조언을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서 청빈과 빈자의 성인으로 추앙받았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 생각나셨고 그래서 처음으로 교황명으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어록을 또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 함께 보면서 신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생전에 교황이 보여준 모습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면 될지 여쭙고 싶은데요. 어록을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자, 평화, 우리는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평화라는 건 말 그대로 머릿속에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삶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건 아마도 성공이나 발전 이런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과 발전을만을 추구하다 보면 분명히 소외받고 피해받는 이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단순히 그들을 돕자라는 차원에서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라
우리가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찾아야 하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늘 평화, 자비, 사랑을 강조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 가운데 있는 동성애자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정죄하리요? 이 부분이 큰 화제가 됐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말인지 좀 말 해석을 그대로 해주실까요? 즉위 초기에 아마 기자분들이 여쭙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던 건데요. 사실 가톨릭 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동성애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윤리적인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행위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이나 과도한 공격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시면서 동성애라는 소위 말하는 잘못을 이것뿐만 아니라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찾는다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그건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해주실 몫이 있는 거다라는 차원으로 알아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생전에 장식이 없는 무덤에 묻어달라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 평소에 청빈한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오셔서도 여러 군데에서 말 그대로 당신의 서명을 하실 일이 있었는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큰 서명판에 아주 조그맣게 프란체스코라는 이름만 남기셔서 한때 회자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 유언에서도 당신 묘비에는 그 어떤 교황명이나 어떤 수식어 없이 오로지 당신의 이름만 새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유언을 남긴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장례 절차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보통 장례 절차는 4일에서 6일, 주일, 소위 말하면 일요일이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서 4일에서 6일 정도의 장례 기간을 거친 뒤에 9일 동안의 애도 기간이 또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로운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일정으로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추모 미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국내 신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나라 신자분들은 명동성당에 아마 조만간 저희 교황님 빈소 분향소가 마련될 예정이고요. 아마 오늘 오전 11시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차원에서 공식적인 조문 일정과 추모 일정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에 따라서 진행될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11시면 이제 그 구체적인 일정을 알 수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부님께서 직접 가져오신 그 자료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걸 좀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명동성당 관련되어 있는 사진인데요. 자, 지금 저 사진 이제 신자들이 추모를 하게 되면 저 사진을 보면서 애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동 대성당의 지하 경당에 마련되어 있는 빈소인데요. 지금 한참 준비 중인데 저 정도까지 이제 완성됐다는 연락이 온 거죠. 그렇군요. 자, 명동 성당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찾아서 또 미사를 집전한 곳이기도 한데 어떤 장면이 신부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까? 2014년도에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마지막 미사할 때 교황님께서 직접 요청하신 말 그대로 신자는 아닐지언정 함께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이셨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례 미사를 집전하시러 입당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 앞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멈춰 서셔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장면이 제일 가슴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앵커 리포트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나라와도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죠? 예. 벌써 10여 년이 지나기도 했지만 세월호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태원 참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경북 산불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굵직굵직한 슬픈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황님께서는 꼭 삼종 훈화나 개별적인 전보를 통해서라도 위로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셨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느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관심이 아주 많았는데요. 북한 방문을 2차례나 추진했지만 무산되면서 아쉬움을 나타낸 적도 있다면서요. 예, 교황님에게 있어서 우리 한반도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평화를 그렇게 염원하셨던 분에게 있어서 한반도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 건
외국인으로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드신 모습이셨거든요. 말도 통하고 생김새도 그렇게 비슷한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입니까? 라고 하실 정도로 형제끼리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형제가 다시금 화해하는 데 있어서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시면서 방북에 대한 뜻도 강하게 내비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진슬기 신부님을 이게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란치스코 교황과 개인적으로도 인연이 있으셔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셨는데 책을 내셨잖아요. 네. 책 제목이 재미있던데 네.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교황이 직접 했던 말입니까? 교황님께서 즉위 이후에 직접 하셨던 강론의 일부이기도 한데요.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것들이 요구되는 게 아닐 수 있다. 우리가 흔히 하게 되는 뒷담화나 험담, 그런 것들만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자제할 수 있다면 분명히 이 세상에는 평화가 올 거고 그렇게 노력한 우리 모두는 성인이 될 거다라는 차원에서 뒷담화만이라도 좀 줄여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심오한 종교를 쉬운 언어로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밖에도 교황이 남긴 전언 중에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가슴속에 품고 살면 좋을까요? 조금은 생뚱맞을 수 있지만 큰 맥을 같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고아가 아닙니다라는 건 단순히 절대자 신의 자녀들입니다라는 신앙적인 체험도 있겠지만 같은 부모를 갖고 있는 우리 모두는 서로가 형제입니다라는 것도 잊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형제 자매끼리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곧 풀고 다시금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고아가 아니다라는 그 말만이라도 우리가 조금씩 되뇌어 보면 내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제 숨을 거두는 마지막까지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냈는데 특히 가자 지구 전쟁 이후에 거의 매일 통화를 했다면서요? 예. 지금 아시겠지만 그쪽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있는데 가톨릭 교회 성당이 지금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쪽 신자분들에게 겁먹지 말라고 내가 늘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라 느끼게 해주시려고 거의 매일 밤마다 직접 전화를 해주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의 대리인이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이제 그런 과거인데, 자 이제 차기 교황 선출을 하는 과정을 콘클라베라고 부르잖아요. 흰 연기가 피어오를 때까지 투표를 계속한다. 뭔가 신성한 의식 같은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새로운 교황님을 선출하게 되는 콘클라베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회 투표와는 다른데요. 모든 이들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지금 개정된 교화법에 따르면 교황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만 80세가 80세 미만이 되시는 분들만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가지시는데 이분들이 모두가 후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2번씩 투표를 하는 가운데에서 전체 투표의 3분의 2를 득표하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선거는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마냥 이렇게 길게 끌 수가 없어서 13일 동안 하루에 2번씩 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2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2분을 놓고 거기에서 다시금 3분의 2 투표자가 나올 때까지 콘클라베는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검은 연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재투표의 의미고 흰 연기가 나오면 뽑히셨다. 그렇군요. 그럼 그 굴뚝을 보면 알겠군요. 그렇죠. 아마 세상 모든 외신들이 그 굴뚝을 향해서 지금 설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차기 교황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출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유흥식 추기경도 자격은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8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유흥식 추기경님께서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유일한 한국인으로서 교황 선거에서도 참여할 수 있고 또한 본인 스스로도 후보자가 되실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이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책까지 직접 지으셨던 분으로서 교황의 메시지 어떤 것을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과 좀 공유하고 싶으실까요? 교황님께서 신자분들에게 알려줬던 3가지 말이 있습니다. 단 신앙인으로서뿐만 아니라 하루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런 말들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던 게 있는 게
첫 번째는 고맙다라는 말은 잘했으면 좋겠다. 고맙다. 그리고 미안한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고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언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이거 해가 아니라 이런 걸 해도 될까요? 라고 하는, 굳이 영어를 쓰자면 would you?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말마디를 조절할 수 있다면 조금씩 우리 관계들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해도 될까요? 요거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다, 미안하다, 그리고 양해의 언어, 이 부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 진슬기 신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증시 조금 전에 개장했는데요.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0.29% 내린 2,481.18포인트로 개장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0.56% 내린 711.42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4원 오른 1,421.5원에 개장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 전망이 뒤섞이면서 지금 우리 증시도 방향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가 급락하면서 지금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반대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최고치를 쓰는 상황. 이렇게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칼을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할 수 없듯이 계엄과 내란 같은 게 아니라며 내란이 같은 게 아니라며 재차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 신청 등 입증 계획에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하나의 법적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건 계엄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약 계엄이 내란이고 장기 독재를 위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한다면 집권 계획과 실현을 위해 군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43명을 입건해 95명을 구속 상태로 4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폭동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이 제기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11건의 고발장을 접수해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1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인 조사를 마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문형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으로 김형두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김 대행은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지금의 7인 체제에서 가능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정현 기자입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형두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임명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한 문형배 전 권한대행의 뒤를 잇게 된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대행은 지난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픈 가족사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재판관 가운데 변론 도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대행은 지금의 7인 체제 헌재를 이끌며 당분간 재판관 이견이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도 오는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오늘의 대선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9대명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1강 체제를 굳히면서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어대명이라는 말이 돌았죠.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내자 이제는 9대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 9대명을 의식했을까요? 경제정책 간담회에서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 있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이 후보의 독주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일당 독재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그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 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발차 개문입니다. 국민의힘 경선도 한창이죠. 오늘 1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는데 하루 전에 당 지도부가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국민의힘은 당의 문을 다시 활짝 열겠습니다. 잠시 당을 떠났던 분, 다른 정당에 몸담았던 분들,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경선 열차가 이미 출발해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연다, 즉 발차 개문이 아니냐는 건데요. 반명 빅텐트 신호탄이라는 해석부터 과거와는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해석과 말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을 떠났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라며 일괄적으로 복당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노코멘트입니다. 경선 열차에 타지도 않았는데 계속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주인공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인데요. 대선 출마를 묻는 외신 기자 질문에 노가 아니라 노코멘트라고 밝히면서 의지가 아예 없지는 않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온도차를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요. 민주당 주자들도 비판의 날을 세우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식의 반응을 내놨는데요.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정부 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극히 비장식으로 봅니다.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선에 있어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1.1획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2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노코멘트 했는데 오히려 코멘트가 쏟아지는 아이러니한 상황. 한 권한대행이 대선 관리에 책임을 맡고 있는 만큼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네, 경제 관련 뉴스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를 한시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해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일부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번 조치로 2021년 말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총 15차례 연장됐습니다.
최근 공군 항공기가 비행 도중 기관총 등을 떨어뜨린 것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건데 오폭 사고 이후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있는 사이에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근 공군 경공격기 KA-1이 야간 비행훈련 중에 기관총과 연료 탱크를 떨어뜨린 사고 이후 공군이 사흘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실수로 2.4km 고도에서 비상 투하 버튼을 눌렀다며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히터 바람 세기를 조절하다가 바로 위에 있는 형태가 유사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상 투하란 항공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 탱크와 외부 장착물을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히터 바람에 시야가 불편해지면서 송풍구를 조절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위에 그 투하 버튼이 있고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cm 정도, 그리고 비상 투하 버튼은 약 3.5cm 정도 이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당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떨어진 위치는 험준한 경사가 있는 산악 지역으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관총과 실탄이 들어간 기총포드, 연료 탱크 무게가 합해서 최소 290kg 수준인 만큼 민가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87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이 있고 비슷한 기종도 7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를 상대로 문책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폭에 이어 기관총과 연료통 실수 낙하까지 연이은 사고에 휩싸인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TF를 열어 비행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이달 초에 적발된 역대 최대 규모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국제 마약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선원들은 운반 대가로 한 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했고 한국, 중국, 일본 주변 해역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으로 옮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강릉 옥계항에 정박한 화물선의 연료 탱크 옆 공간에서 발견된 코카인 추정 물질. 모두 2톤 1조 원어치로 국내 단일 마약 적발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코카인 생산지는 중남미 국가. 이들은 지난 2월 페루 해상에서 보트에 실려있던 코카인을 화물선으로 옮긴 뒤 충남 당진과 중국을 거쳐 강릉 옥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중국 인근 해역이나 공해 등에서 코카인을 다른 선박에 넘겨 동남아 등에서 활동하는 마약상에게 전달하려 했습니다. 국제마약조직은 모바일 메신저로 일부 선원에게 운반 지시를 내렸고 선원들은 한 명당 최대 1억 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전달 계획은 번번이 기상 악화 등으로 무산됐고 그대로 옥계항에 입항했습니다. 이후 옥계항을 출항한 뒤에 다시 접선하려 했지만 정박 중 해경과 관세청에 적발된 겁니다. 해경과 관세청으로 이루어진 합동수사본부는 수사를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보트가 이제 접선을 합니다. 일단 승선원들이 먼저 올라오고 보트에서 실린 마약을 그냥 로프레가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미국이 국경 봉쇄를 강화하면서 육로 대신 해상을 통한 마약 운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육로 국경을 이제 좀 봉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니까 해상 쪽을 더 선호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합동수사본부는 필리핀 국적 선장과 선원 등 20명 가운데 선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페루와 충남 당진 등에서 내린 공범선원 4명과 국제마약조직원 6명에 대해서도 미국 필리핀 수사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내연녀가 숨지기 전 협박해 파면당한 전직경찰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A씨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경위로 재직하던 지난 2021년 11월 내연녀와 3시간가량 통화하며 협박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혐의로 이듬해 6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자살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받았지만 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인 척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을 세탁한 혐의로 중국인 5명을 구속해 지난 18일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중고 휴대전화 무역업체를 세우고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 측이 가져온 범죄 수익으로 휴대전화를 사들여 정상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날씨가 또 널뛰기 하듯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만 해도 쨍쨍한 볕이 내리쬐면서 마치 여름처럼 덥더니 오늘은 또 전국에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오늘 최고 100mm 안팎의 봄호우의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 이어 남해안에서도 점차 빗줄기가 굵어지겠고 강풍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호우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었는데요. 제주 산간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제주도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제주도에는 이미 시간당 20에서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서울에도 시간당 15mm 안팎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내리는 비의 양은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으로 여름비에 가깝게 많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에 내륙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보가 됐습니다. 현재 강풍특보는 제주도에 이어서 전남 해안에도 발령됐고 차차 그 밖에 남해안으로도 확대하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서도 오늘 비바람이 강하겠습니다. 강풍의 서해 남부 먼바다와 남해 서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고 대부분 해상으로 확대할 전망입니다. 어제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더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비바람에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 그 밖의 지역도 비바람의 고온 현상이 주춤하면서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비바람은 오늘 종일 계속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비는 오늘 늦은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에선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뉴스업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